맞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박정희 정부의 성립 교재 277쪽부터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정부까지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네, 박정희를 아직도 많이 이제 존경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공과 과를 많이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1961년도에 뭐 했습니까? 이른바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군사정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장악을 했죠.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당시 이제 육군 소장 출신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기구가 바로 뭐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예요. 최고회의를 딱 만들게 되는 거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뭐가 됩니까? 의장이 딱 됩니다. 그러면서 혼란기를 수습하겠다.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된 명분은 당시의 혼란을 수습을 하고 북한에 있는 공산군이 인민군이 남침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의 위기로부터 국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인이 들고 일어났다. 우국충절의 일환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높았던 그런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못하게 하면서요.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그래서 농촌과 어촌에서 비싼 이자를 들어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탕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정축제자들, 재정 이런 사람들 그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 여기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이제 정치권하고 이제 결탁이 돼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폭력 조직들이 있어요. 이 폭력 조직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영화배우 이름하고도 똑같은데 이정재 같은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잡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이 도로에 나는 뭐 이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을 편말을 딱 해가지고 조리 돌린다고 그러죠. 이제 조리를 돌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차 개헌을 단행하고요. 5차 개헌을 단행해서 어떻게 바꿉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고 국회도 단원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직선제로 가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공화당이 이제 여당이 되는 거예요. 공화당이 여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 63년도에 당선이 됐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 소장에서 의장이 될 때 이제 계속 진급을 해가지고 대장까지, 육군 대장까지 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조국의 근대화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약간의 그 성대 묘사도 좀 하는데 본인은 조국의 근대화와 국가의 안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들과 함께 걸기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죠? 자, 어쨌건 그러면서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 군정이 끝나게 되면은 이 정치를 하는 민간인 정부에게 양도를 하겠다, 권력을 이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에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 꼼수를 썼다라는 거죠. 5.16 군사정변의 혁명 공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유엔 헌장과 국제협약을 충실히 수행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인수하고 퇴폐한 국민의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민생구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공을 국시한다. 자, 이 반공. 이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해요. 공산주의를 반공. 이 반공, 그 다음에 승공, 그 다음에 멸공 막 이래요.
이 반공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게 남북 분단이 이 독재 체제 유지의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 독재, 이 7.1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반공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도 이 당시에 그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지주 계층들이 북한 소련 그 군정에 있으면서 김일성에 의해서 탄압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이 38선을 넘어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북 청년회 뭐 이런 것들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얘네들은 이 남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싫은 거예요? 반공이 싫은 거예요. 예, 공산주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공 우선이에요. 무조건 반공 우선이에요. 반공 우선이었고 당시에 7.1 세력들이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도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외쳤던 그 부분이 바로 반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역시 바로 뭐였어요? 친일이었죠. 예. 만주에서도 사관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이 일본 왕에게 충성의 서약을 혈서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게 되고 만주에 있는 관동군 장교가 됩니다. 관동군 장교가 뭘 하는 거죠?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 게 첫 번째 임무였죠. 자, 이런 짓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대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까지 돼버리죠. 근데 그 당시에 또 뭐였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남쪽에 있는 공산당 조직인 남로당의 일원이었어요.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주장해야 되느냐? 반공을 주장해야 되냐? 반공.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좋아해야 되느냐, 뭐 북한 애들 좋아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걔들이 했던 짓이 얼마나 나쁩니까? 6.25 전쟁이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에도 호시탐탐 침략을 하게 되고, 예, 나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그 독재 정권의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협정. 65년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65년도에요. 자, 여러분들 이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단교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왼수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협정, 즉 수교를 맺는다라는 거죠. 당시에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겠죠. 어떻게 일본하고 수교를 맺을 수가 있느냐, 왼수하고 수교를 맺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었죠. 근데 이 한일협정이 일본의 관리와 그 다음에 당시에 누구? 김종필, JPU 맨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 김종필이 몰래 밀실에서 협약을 합니다. 당시에 자금력이 부족했던 이 박정희 정부가 일본에게 자금을 받기 위해서 몰래 하게 됩니다. 몰래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금을 받는데 일본 애들이 요구한 것은 바로 뭐냐? 정말 푼돈 주면서 과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 다물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시에 받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피해를 봤던, 독립운동하면서 피해를 봤던 그런 사람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한일협정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일협정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일협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 양채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채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채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즉 우리가 1910년도에 뭐가 됐습니까? 국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10년도 이전에 했던 것은 전부 다 무효다. 그러면 을사늑약이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한일 협정들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무효다. 한일 협약 같은 거 이거 많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무효다라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본 애들한테 첫 번째로 우리가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한일 협정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베트남 파병 64년도부터 1973년도까지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베트남에 파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약 거의 10년간이죠. 10년간 베트남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국이 요청을 하죠. 미국이 이제 그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물러나고 나서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당시에 굉장히 그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이 공산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손들고 나가다 보니까 미군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됐던 것이고, 당시에 분단이 돼 있던 베트남,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내전에 미군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버거웠던 겁니다. 버거워서 우리나라한테 계속 군대 파견을 요청을 해요. 당시 정부가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봐야 우리가 용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브라운 각서, 거기에 나와 있는 브라운 각서,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각서를 쓰게 돼요. 뭘 각서를 쓰게 되냐면 경제 원조를 지원해 주겠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군대를 현대화시키겠다라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작전권을 가지면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브라운 각서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파견이 되게 되죠. 맨 처음에는 지원단인 비둘기 부대가 들어가게 되고요. 전투병력으로 최초로 갔던 것이 이제 맹호부대, 그 다음에 뭐 백마부대, 해병대인 청룡부대, 이런 부대들이 가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는데, 물론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폭격하면서 쏜 그 폭탄의 고엽제라는 것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이 참전했던 우리 용사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고, 그러나 이러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어떤 특수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부분이죠. 어찌됐건 간에 이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베트남 민간인들을 또 학살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양국 간에 어떤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에 베트남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과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베트남 파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6차 개헌, 1969년도에 6차 개헌을 단행하는데, 6차 개헌 헌법도 많이 뜯어 고쳐요. 69년도에. 왜 하냐면 삼선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삼선하고 싶어서. 이미 두 번째로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삼선하고 싶어가지고, 삼선. 또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뭐가 돼 있어요? 삼선은 누구만 할 수가 있다?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었죠. 그것이 이른바 뭐였습니까? 4.4.5입이었죠. 근데 박정희는 초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서 그 조항은 없어요. 그냥 삼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 별 무리 없이 당선돼요. 별 무리 없이. 자, 결과로 이것에 의해서 7대 대통령, 1971년도에 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7대 대통령이 71년도에 당선이 되더라. 당시에 유력했던 야당 후보가 누구였냐면 김대중 후보였어요. 직선제였죠. 김대중 후보였는데 당선이 딱 놓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정말 가까스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말 가까스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야, 난 영원한 제국을 꿈꿨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 때문에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또 뜯어 고쳐요. 예, 또 뜯어 고쳐요.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10월 유신이다라는 겁니다. 10월 유신. 이것이 이제 7차 개헌이에요. 7차 개헌. 72년도에 10월에 했다 해서 10월 유신이에요. 유신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이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를 이제 그 새롭게 탄생을 하겠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유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것을 이제 본따와 가지고 이 7차 개헌을 합니다. 7차 개헌을 하는데 이 개헌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냥 황제적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계획하고 근데 이걸 하자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그렇죠? 다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바로 뭘 하냐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평양에 보냅니다. 평양에 보내서 김일성을 만나요.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해요. 회담을 하면서 이른바 마치 통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네. 통일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만나자. 다른 애들 빼자. 그래서 자주적, 민족적, 평화적으로 앞으로 통일을 하자. 이런 것들을 평양하고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동시에 어떤 성명서를 내는 거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이건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적,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이 3대 원칙으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와, 우리 정말 통일되는가 보다. 전쟁 끝난 지 약 20년 조금 안 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린 신양민들, 또 그다음에 이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모든 국민적인 눈과 귀가 쏠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7월 4일 날 72년도에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나서 바로 3개월 뒤에 이것을 발표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발표하고요. 자신을 위협했던 김대중 이 후보를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암살 계획을 하려고 그랬었죠. 예, 암살 계획을 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의 피해로 인해서 지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대통령 당시에도 이렇게 한쪽 다리를 막 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10월 유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배경에는 냉전이 완화가 됐어요. 자, 냉전의 완화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을 비롯한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이 진영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 두 두목들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과 같은 그런 애들끼리는 조금씩 싸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6.25 전쟁이었고 베트남 전쟁이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으르렁 싸웁니다. 냉전이었어요. 콜드워라고 그러죠. 그런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69년도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공산주의 국가 있잖아요.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나요. 마오쩌둥을 만나면서 굉장히 뭐를 합니까? 화해 분위기, 데탕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닉슨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인기를 높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당시 냉전 체제에서는 이렇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뭔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화해 무드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만 딱 믿고 방공, 승공, 멸공하고 있었는데 쟤네가 중국하고 손을 잡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아랍에서 이 전쟁 때문에 아랍에서 석유를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안 해줘요. 왜? 너네는 미국 편이잖아. 미국이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국제적 분위기도 이상하게 되고 김대중 후보는 간신히 이겼고 그래서 10월 유신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10월 유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회 해산할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6년 중임 제한 철폐. 그러니까 영원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로 안 뽑고 직선제로 뽑으면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간선제를 뽑습니다. 이른바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요 7차 개헌의 통일주체 국민. 이
이 단체가 굉장히 웃긴 단체예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럼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박정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추진한다. 긴급조치권. 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법은 말이에요. 서열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높은 법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고 명령, 규칙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이면 법률보다 한참 아래예요. 근데 이 대통령 긴급조치권이 헌법보다 더 높아요. 긴급조치한다. 딱 그러면은 모든 법의 작용들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그래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가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럼 입법부 장악했죠? 행정부는 원래 집거니까. 그 다음에 사법부 같은 경우도 행정부, 그 대통령의 심기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을 내릴 경우에 판사가 어떻게 됩니까? 멀리 좌천당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더라. 이것이 바로 말이 좋아서 만들어 놓은 유신헌법 7차 개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한번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년도, 우리 교재 이제 70년도로 됐는데 72년도로 고치세요. 39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선거한다. 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국회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3분의 1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다는 얘기죠. 53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필요할 때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시민들은 이거 가만히 있느냐? 당연히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죠. 유신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장준하, 백기환 같은 그런 인사들, 특히 장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산에 올라갔다가 실족사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런데 정말 실족사해서 돌아가시느냐 아니면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이냐 아직까지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에 광복군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분이고요. 박정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군 장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광복군은 천대를 받고 살해당해 죽고 그 다음에 일본군 장교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옳은 글을 쓰는 해직 언론들 그리고 3.1 구국운동을 선언을 계속 전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1979년도 10월 26일 날 이른바 11.6 사태죠. 11.6 사태로 인해서 유신이 붕괴되는데 인기가 점점 떨어져요.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불안합니다. 석유파동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석유가 수입이 안 돼요. 석유가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정말 웃지 못하는 것이 버스 타지 말고 걸어가거나 그리고 전기도 어느 시간 되면 안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YH 무역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노동자들을 착취를 하죠. 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착취를 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농성을 합니다. 시위를 하는데 이것을 YH 무역 그 사측과 그 다음에 정부 측이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해요. 탄압을 해서 여기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당시에 야당의 총수였던 신민당 총수였던 야당 그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총수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의원이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거세게 항의를 하는데 결국에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국회의원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이른바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다 해서 부마항쟁이에요. 부마항쟁. 여러분들 영화 보게 되면은 뭐 이 시절과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부마항쟁이 거대하게 일어나는데 당시 박정희는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빨리 진압할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이것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것은 무력으로 탄압할 만한 성격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온건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은 탱크를 동원해서 그냥 죽이자. 200만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냥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박정희는 누구의 말을 또 귀담아 듣습니까?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말이 아니라 경호실장 차지철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날 저쪽에서 충청남도 그 삽교천에서 이 방조제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헬기를 타고 기공식에 딱 가죠. 완공식에 딱 가죠. 그것을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와서 저녁에 청와대 저쪽 안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먹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차지철을 비롯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11.6 사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이제 독재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는가라고 기대를 했죠. 이른바 바로 뭐였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어요. 서울의 봄. 봄은 오는가?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울의 봄을 딱 기대를 하고 있는데 봄은커녕 그 해에 12월 12일 날 12.12 사태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이 12.12 사태로 인해서 전두환과 신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서 딱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환의 불법적인 집권을 반대를 하면서 그 이듬해 1980년 5월 18일 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5.18 광주화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당시 신군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었죠. 자, 그리고 탄압을 하고 헌법을 역시 개정을 하게 되고 당시 여당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역시 통일주체 주체에 의해서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전두환을 대통령 뽑아주겠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을 가택연금을 시킨 상태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같은 경우는 내란 음모죄,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과 연관 지어가지고 내란 음모죄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형을 하지 못해요. 왜 못하냐면 세계 각지에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당시 전두환 정부를 굉장히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전두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일 많이 압박했던 사람이 이제 존 F 케네디의 사촌이었죠. 에드워드 케네디라고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미국의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크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대중을 사형시키지 못하고 미국으로 보내버리죠. 자, 그러면 그 밑에 5.18 민주화운동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5.18 민주화운동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광주시민 권리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도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인사 정치인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 모두는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죠. 전두환 정부 그 80년대에 대통령이 됐는데 뭐 당연히 뭐 민주화 요구는 탄압했겠고요. 언론 탄압하죠. 네. 그래서 해직 언론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삼청교육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삼청교육대를 전국 곳곳에 다 둬가지고 껄렁껄렁한 그 건달들을 잡아넣는다라고 했는데 그 건달들만 들어갔겠습니까? 죄 없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잡아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의문사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복 자율화를 이 당시에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뭔가 정권의 안정을 위하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죠. 교복 자율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자율화. 해외여행 자율화는 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를 해소합니다. 12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두환 정부 때에 해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가 출범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프로스포츠. 첫 번째는 이제 프로야구가 나오게 됐죠. 근데 이 야구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역별로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충청이면 충청, 경상도면 경상도, 이런 전라도면 전라도, 이렇게 연고를 두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 프로스포츠를 출범시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을 여기에다가 쏟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굉장히 힘을 썼던 것은 사실 스포츠예요. 스포츠예요.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88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전두환 정권 그 시간 동안에 86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88 올림픽을 딱 하게 되고 거기에 국민적 관심이 전부 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이 큰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은 정말 선진국이 되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머리 잘 쓴 겁니다. 자, 그러다가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87년도에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인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남영동에서 물고문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죠. 왜 이 학생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문치사로 밝혀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어떤 불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7년도 당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8차 헌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7년 단임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년 단임. 딱 7년. 한 번만 하겠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권을 이양하겠다. 그럼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제 국민회의 같은 그런 어용단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선제 요구를 합니다. 직선제 요구를 해요. 원래 전두환이 그 약속을 했고, 근데 그 해 87년도 4월 13일 날 전두환이 TV에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현재 헌법을 수호할 거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른바 4.13 호헌 조치입니다. 4.13 호헌 조치. 4.13 호헌 조치. 호헌. 헌법을 수호한다.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죠. 박중총을 꾸는 이제 고문당해 죽었죠. 그러던 차이에 6월달 들어오게 되면서 이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 군이 당시 진압하고 있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학생이 2명이나 죽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시민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압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래서 그 달 6월 29일 날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이른바 6.29 선언이라고 그러죠. 6.29 선언이라고 합니다. 시민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6.29 선언. 국민의 요구대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위대한 승리죠.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가 세계 각국의 역사를 찾아봐도 그닥 흔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6.25와 민주화 선언 발표 이후에 헌법을 제9차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9차 개정이 지금 마지막 개정이에요.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한 적이 없어요.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직선제로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제로 이제 바꿨어요. 그 전에 6.25 민주화 선언 보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다. 둘째,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경쟁을 공정하게 보장한다. 셋째, 국민화해와 대단결을 위해 시국 관련 사범을 석방한다. 넷째,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개헌안의 기본권 강화 조항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을 바꿨습니다. 자, 바꿔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국민들이 좋았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딱 하게 되는데 당시에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리더격인 김대중, 김영삼 이 후보가 서로 만나가지고 뜨거운 악수 포옹을 하죠. 포옹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에 이제 민정당으로는 이제 그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 후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각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게 득표를 해요. 30 몇 %씩. 그래서 노태우가 가까스로 대통령이 됩니다. 가까스로. 정말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죽 써서 개 줬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노태우가 시민들의 무서운 어떤 그 힘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80년도 후반에는 말이에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 가지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 통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헝가리가 자유화 선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동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이른바 거기 보게 되면 77선언, 특별선언이라고 그러죠. 77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77선언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북방외교예요. 이 북방외교라는 것은 우리나라 북쪽에 주로 공산주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하고도 수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교를 하겠다. 이게 북방내용. 그래서 북방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 중국 및 동구권과 그런 국가, 공산주의 국가도 수교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태우 정부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김영삼 정부가 드러나게 되는데 김영삼은 김대중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확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끌고 있는 상도동계 인사들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의 여당이었던 민정당하고 합당을 해요. 합당을 해서 이른바 민자당, 민주자유당이다 해가지고 민자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야합 정치를 규탄했던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누구라고요? 노무현 국회의원이었죠. 어찌됐건 최초로 평화스럽게 문민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딱 들어와서 금융실명제를 하게 됩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즉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금융기관과 또 부동산 실명제 이런 거래를 할 때에 반드시 자기 본명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본명 사용 안 했다는 게 차명 차명을 사용해도 충분히 은행 계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검은 뒷거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꼬장꼬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구조선총독부 청사, 즉 그 경복궁 내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를 하게 되고 경복궁 복원사업,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95년도에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그때까지 사용했던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지금 초등학교로 개칭을 했고요. 자,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12.12 사태와 그 다음에 5.18 관련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되는 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노태우 정부 때에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가면 이제 전 세상에 공산주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편, 자유주의 편 이렇게 편이 갈라가지고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못 사는 동생들을 도와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원조 많이 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무한 경쟁 시대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 무한 경제 시작의 첫 번째 신호등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다라는 얘기죠. 줄여서 우루과이 라운드, UR이라고 불러요. 원탁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자유무역을 하자. 그러면서 이른바 GATT, GATT, 관세 및 무역협정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것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다운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그렇게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가트 체제에서는 그것을 안 지키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라냐면 WTO가 나타나게 됩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WTO.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자유무역 하자라는 건데 이것을 안 지키면은 경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WTO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돼요. 여기 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샴페인 터뜨려요. 야,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는구나. 야, 신난다. 이렇게 했는데 샴페인 터뜨리자마자 97년도에 이른바 IMF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은행이죠. 국제은행인데 국가 부도 사태가 나기 전에 긴급 자원을 조달해주는 그런 국제기구예요. IMF. 근데 여기에서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IMF의 경제 간섭을 받게 됩니다. 경제 간섭을 받게 돼요. 이 영화도 나왔죠. 이제 국가 부도 사태인가요? 그 영화도 나왔었는데 97년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98년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김대중, 그래서 국민의 정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IMF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하게 되고요. 금융개혁하게 되고 자본과 시장의 전면 개방, 공적 자금의 조성과 투입, 국민의 고통 분담 요구. 그래서 근모으기 운동을 했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경제에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들이 IMF에서 사실 요구했던 거예요. 기업 구조 조정해라. 근데 구조 조정을 하는데 주로 누구를 많이 구조 조정을 했어요? 이 노동자들을 많이 구조 조정을 했죠. 그 다음에 해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만들게 됩니다. 비정규직은 언제 해고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그런 조건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2000년도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IMF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일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경제 식민지에서 3년 만에 탈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에 제2의 경술국치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 뭐였어요? 우리가 한일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은 한일 병합, 그것을 제1의 경술국치고 제2의 경술국치가 IMF였었어요. 이것을 빨리 탈출했던 것이죠. 물론 IMF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 격차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어떤 후유증이 분명히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햇볕 정책이죠.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는 햇볕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을 하는데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게 이게 따뜻한 햇살을
쥐어주자. 우리 옛날에 그 동화도 있잖아요. 그 바람하고 태양하고 서로 내기를 하죠. 길 가는 사람을 딱 껴놓고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빨리 벗기는가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막 거센 바람을 불어가지고 옷이 날아가게끔 막 이렇게 폭풍을 불어줘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옷을 여미죠. 근데 태양은 살짝 웃으면서 따뜻한 햇살을 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워서 이렇게 옷을 벗더라.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햇볕 정책. 그래서 대북 화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우리나라 정부 최초로. 그래서 6.15 공동선언이죠. 2000년도 이것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평양에 방문합니다. 당시에 김정일이 공항에 마중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딱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냥 윤여순이 손을 잡으면서 예 반가워요. 딱 이렇게 6.15 공동선언을 하게 되더라.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일 10시 각 본부별 종파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고문살인 조작 및 규탄, 호헌 철폐. 느낌 오십니다. 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6시를 기하여 성공의 대성당에 집결,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대국민회의를 개최한다. 두 번째, 1. 오후 6시 국기 하강식을 기하여 전 국민은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두 번째, 애국가가 끝난 후에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세 번째, 전국 사찰 성당 교회는 타종을 하고, 네 번째, 국민들은 형편에 따라 만세 삼창, 민주헌법 쟁취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하든지 제자리에서 11분간 묵념을 함으로써 민주 쟁취의 결의를 다진다. 국민운동본부 국민대회 행동요강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뭡니까? 6월 민주항쟁이죠. 1987년도에 대통령이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다. 이거는 유신헌법과 관련된 거죠. 박정희 정부,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정부와 자유당이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니까 이것도 고르시면 안 되고, 정부가 4.13 호헌 조치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했다. 네, 이거 맞는 얘기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건 1962년도에 한일협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뭐를 먹고 자랍니까? 예, 피를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들 우리가 또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이겨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